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3D 8월 2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5일입니다. 내일 나갈 거잖아. 아,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와서. 처음부터 엔진을 내면 어떡해? 네, 가시죠. 아, 근데 손바닥 아프다. 저는 괜찮은데. 때리는 사람이 더 아픈 아우, 거. 이거 아파. 나 당황스럽습니다. 예, 하여튼 김태형 기자가 돌아왔고요. 오늘은 이승재 논설위원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대신에 우리 송다영 인턴 기자가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훨씬 좋으시죠? 네. 저희도 좋습니다. 예.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아니. 위원님 다 보고 계세요. 편집해 주세요. 예. 저는 이승재 위원님 좋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월성 원전 관련된 재판이 열렸습니다. 송다영 기자가 이 재판 취재를 하긴 했었죠.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갔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원래 그 공판 준비기일이어서 공판 준비기일. 대전에 가려고 했었는데 본 재판이 아니다 보니까 네. 안타깝게 또 못 예, 가게 하셨잖아요. 공준기까지 챙기려고 하셨잖아요. 굳이 그 얘기까지. 김태현 기자가 우리 이제 월성 원전 이 사건 그리고 어제 이 재판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한 요약을 좀 해주시죠. 24일 진행된 재판은 이 월성 원전 관련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대전지법에서 이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제 변호인과 검찰 간의 공방도 조금 있었습니다. 네. 뭐 검찰이 PPT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원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요, 이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향후 재판의 일정을 정하고 쟁점을 정리하며 또 증거를 뭘로 삼을 것인지 정리하는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로 공판을 준비하는 절차가 바로 이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본 재판에서 시작할 내용들은 거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따라서 이 혐의의 요지를 설명한다. 이거는 본 재판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공판 준비 기일에서 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두고 이제 그 검찰 측하고 변호인 측하고 공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 뭐 어떻게 얘기가 좀 진행이 됐나요? 네, 우선은 이제 아까 그 공소 요지에 대해서 검찰이 설명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변호인이 그런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반대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그 최서원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다 동일한 주장을 했었는데 대법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좀 날성 공방이 오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에 내용이 방대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증거를 다 늘어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요약이 필요했었어요. 그런 건데 이번 월성원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그 증거들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네. 서증을 아직 전혀 보지 못한 상태에서 혐의 요지를 설명하겠다라고 하니까 변호인 입장에서 되게 황당했을 거예요, 아마. 아니 기소를 한 취지를 설명하는 검찰은 또 처음 봤습니다. 취지를 설명하고 싶어하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나면 공소장과 그리고 나올 증거들 그리고 증인들을 통해서 이 혐의를 입증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기소한 취지를 설명한다는 것은 자기들도 이게 조금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공판 준비 기일에서 변호인 측이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변호인 측에서는? 네, 뭐 일례로는 이제 변호인이 얘기를 하는 게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 101쪽 정도가 된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뭐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진술들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쓸만한 부분들은 이제 끝부분에 나오는 3장 정도가 전부다라고 좀 강하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장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공판에서 증거로 착착착 제시를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가 어떤 행동을 했고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다.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많다.
재판과는 별개로 이 대전지법에 저번에 제가 한번 갔다 왔었는데 이 대전지법은 서울이랑 많이 다릅니다. 그 카메라가 법정 앞까지 오고요. 들어가는 피고인들을 카메라로 바로 찍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혼돈의 시간을 보냈던 절대 기억이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서울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정 근처에도 못 가게 하잖아요. 조금만 가까이 가면은 막 야단치기도 하고 큰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다음에는 가야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지만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언제 열립니까?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 네, 조금 두 달입니다. 기간이 많이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백운규 장관이 기소된 것도 좀 오래됐잖아요. 6월 경제됐었죠. 6월 말에 기소가 됐는데 두 달 만에 재판이 열린 것도 거의 좀 이례적인데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이 또 두 달 반 뒤에 열린다? 글쎄 이것도 좀 이례적이네요. 그 기간 동안에 배임 교사 혐의로 이제 대검이랑 그리고 대전지검 수사팀의 갈등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수사 심의위도 열렸었고요. 어. 그 약간의 이제 진행 상황은 있었습니다. 이날 그러니까 24일 날 검찰이 글쎄 청와대를 공식적으로 또 거론을 여러 차례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지 보도도 꽤 나오고 있는데요. 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다더라, 뭐 댓글을 달았다더라 정도의 이제 내용들이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뭐 청와대와 산업부, 한수원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 범죄 의사에 의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때요? 뭐 공소장이 공개가 된 건가요? 아니면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건가요? 그 당일날 재판에서 검찰이 이제 공소 요지를 설명하겠다고 한 이유도 이제 요지를 설명하면서 그 고위공직자가 연관되어 있다 이런 거를 언급하기 위해서 그날 이제 밝히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여기 연관돼 네.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려면은 오늘 얘기를 안 할 수가 네네. 없다. 근데 사실 검찰이 청와대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거론한다는 거, 재판에서 거론한다는 게 참 이례적인 상황인데 글쎄요. 또 이게 아무래도 정치적인 논란이 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공판 준비 기일 그리고 첫 공판 기일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대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논란거리가 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권대희 사망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의료 사고 소식입니다. 일단 이 권대희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주시죠. 네, 권대희 사건은 이제 지난 2016년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25세 남성인 권대희 씨가 서울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인데요. 죽음에 대해서 권 씨의 어머니께서 병원 CCTV 그리고 의무기록지 등을 입수해서 아들의 죽음을 파헤치겠다 하면서 이제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는데요. 어머니가 공개한 CCTV를 보면 집도인은 이제 이른바 공장 수술이라고 해서 한 번에 3명의 환자를 수술하고 있었고 화면을 보면 또 권대희 씨가 과다출혈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제 다른 환자를 보러 집도인은 자리를 비우고 간호조무사들이 권 씨를 대신 지혈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나서 공분을 샀었습니다. 선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장의 경우 3년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 그리고 마취의가 금고 2년에 벌금 500만 원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두 명 있었는데요. 이제 지혈을 담당했던 사람의 경우에는 벌금 1,000만 원을 받고 다른 간호조무사는 선고 유예형을 받았습니다. 양악수술 상당히 위험한 수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런 수술조차도 사실은 보니까 이게 공장식으로 진행됐다는 것보다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공장식 수술 또는 유령 수술로 이제 유령 수술이라고도 많이 하죠. 네, 불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 의사가 그냥 간호사한테 맡겨놓고 나갔다. 이게 의사 면허가 없는 간호사한테. 물론 간호사가 어떤 의료적인 지식은 있다고 하나 이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의사가 그 자리를 비운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 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지혈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면 사실 근처 대형 응급실로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빨리 대처가 안 됐다라는 거고 사진이나 CCTV나 이런 걸 보면은 간호조무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 좀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도 확보가 된다 그러죠. 이번 재판에서 그 병원장이 이제 징역을 선고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증거가 이 CCTV라고 얘기 들었는데 다영 씨가 재판 들어갔을 때는 어땠어요? 저는 이제 선고 현장에 갔었는데요. 일단 그 권대희 씨 아까 말했던 CCTV를 공개하셨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선고 전부터 방청객석에 들어와서 이제 아들 이름을 막 부르시면서 오열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기자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또 이제 선고를 받고 나서도 어머니께서는 형이 너무 적고 그리고 일부 무죄가 드러난 의료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유죄가 나야 하는데 왜 무죄가 났냐고 하면서 굉장히 분개하시고 사건도 엽기적이지만 선고도 엽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징역 3년이 너무 가볍지 않느냐 이렇게 된 이유가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거든요. 최대형이 아마 징역 5년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징역 3년형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그 죄목으로서는 좀 높은 형에 해당이 되는 거였던 거죠. 이게 만약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였다면 상황이 완전히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머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얘기하셨을 거고 네. 또는 의료법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다면 이제 가중 처벌이 됐겠죠. 그러면 5년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되니까 최대 7년 6월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선고가 됐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기대하셨던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이 사건 자체가 그 유령 수술이라고 해서 이제 그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 어떤 이제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실형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의료실, 그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야 된다는 그 법안에도 힘이 실릴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실 CCTV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지금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는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일단은 지금 오늘 본회의가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안타깝네요. 사실 글쎄 뭐 의사들의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운전석에도 다 CCTV 요새는 이제 블랙박스잖아. 다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왜 수술실에는 없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 길거리마다 다 CCTV가 있는데 왜 수술실에는 없느냐 이런 지적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CCTV가 만들어지고 부착이 돼야 되고 의무화돼야 된다는데 더 좀 방점이 찍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준비한 소식은 저희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소식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쩌면 가장 기다리고 있는 소식입니다. 자, 부산대가 지난 24일 조국 전 장관의 딸이죠.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지난 2015년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네. 상황을 좀 요약을 해주시죠. 네, 일단 부산대 공정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이게 줄여서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정위에서는 이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그리고 소관부사의 의견을 종합해서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만 그간 문제가 됐었던 동양대 표창장이나 아니면 그 재판을 받고 있었던 허위 그 입시 비리 관련한 내용들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입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7대 스펙의 허위. 이게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 그 중에서도 동양대 표창장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 아니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합격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 얘기를 듣고 좀 당황했어요. 왜 그 당황하신 이유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 판결문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는 얘기를 한 건데 부산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입시 방해 안 당했는데 이런 내용인 거예요. 방해 안 됐는데 취소는 한다. 네. 왜 취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유의사항에 뭐 작성된 서류가 허위인 게 드러날 시에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유의사항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취소를 하는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부산대 부총장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조민 씨가 서류 평가 1차 통과자 30명 중에서 19등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대학 학점으로 따져보니까 전체 30명 중에서 3등.
영어는 보니까 4등. 그렇습니다. 좀 먼저 비공식적으로 확인된 겁니다만 탭스 성적이 990점 만점에 904점인가 나온대. 904.5점 그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탭스를 안 쳐봐가지고 네. 높은 건가요? 저도 안 쳐봐서 모르지만 그 정도면 높은 점수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또 난이도도 토익보다는 훨씬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그 영어 성적은 전체 4위였대요. 그러니까 정말 동양대 표창장이 포함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펙,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성적은 훨씬 낮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19등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동양대 표창장은 조민 씨한테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됐다.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점수는. 그렇죠. 그래서 19등이라고 한다면 그 이제 앞서 성적들 3등, 4등 나온 성적들의 이 서류를 낸 것들로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인데 점수 깎아먹었다는 네. 얘기지. 그럼 과연 이게 이제 과잉금지의 원칙은 지켜진 것인가? 뭐 그런 논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사례가 사실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의 그 스펙을 허위로 만들어 가지고 아들을 로스쿨에 합격시킨 사례 혹은 의전원에 합격시킨 사례가 그 전에도 있긴 있었어. 그때도 교수가 부모였어요. 근데 그 경우에 교수인 부모가 처벌을 받았는데 자녀의 그 로스쿨 혹은 의전원 합격이 취소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조민 씨의 경우는 취소가 됐다. 글쎄 말 그대로 초유의 사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했느냐? 아마 이건 아마 이제 조국 장관 측에서 앞으로 소송을 내지 않겠나 싶은데 좀 따져보겠죠. 근데 부산대 측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되게 고민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위 내에서도 입학 취소냐 유지냐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고 의견이 분분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는 결론을 못 내렸다. 그래서 그냥 총장한테 위임을 했다. 그래서 총장이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논제는 보면은 도대체 이 문제의 최종 책임은 누가 질 거냐? 그러니까 동양대 결국엔 그 동양대 표창장이 문제인데 그러면은 최성해 총장 그 사람이 거짓말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다.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다. 이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를 그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오버한 거다라고 해서 이 누구의 책임이냐를 두고 또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3D 8월 26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모습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땠습니까? 새로운 얼굴이 있어서 마음에 든다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동안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난 우리 김태현 기자가 더 좋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들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이 자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